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20기) 민주평통지역협의회장과 자문위원 인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평통회장인 이승우, 오렌지 샌디에고 회장인 김동수 씨가 임명됐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범의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가석방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53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첫 주 6,500명의 LA 통합교육고 학생들이 하루 이상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제조사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협조를 성토하며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 폭탄 테러로 인한 피해자가 1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백악관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대피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테러 위험 속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간 구출 작전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언론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의 연내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언급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64도에서 66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89도에서 9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과 자문위원회 인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주 부의장에는 최강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 그리고 LA 평통회장에는 이승우 변호사,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에는 김동수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일부터 출범하는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과 LA 오시 샌디에고 협의회장직에 막판 뒤집기 없이 내정설이 돌았던 미주 민주참여포럼 임원진들이 임명됐습니다. 미주 부의장에는 최강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가 임명돼 미주의 15개 평통지역협의회와 캐나다의 2개, 중남미의 3개 등 총 20여 개에 달하는 해외 최대 지역회의를 이끌게 됐습니다. 최강철 부의장은 경희대 출신으로 미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이끌었으며 18기 LA 평통 총무간사, 19기의 평통 운영위원, 보헤나팍 시의회 인간관계 커미셔너,
그리고 미주 민주참여 포럼 대표로 활동해 왔는데 앞으로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활동에 미주 동포들 역할 중요하고 그 중심에 또한 2,000명의 미주 평통 자문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고 또 각 지역 회장님들 20개 협의회가 있는데요. 회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또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고 함께해서 우리의 공통 가치, 공통의 우리가 달성해야 될 한반도 평화라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 평통회장에는 미주 민주참여포럼 수석부회장인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고려대와 영국의 노팅엄 로스쿨, 가주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남가주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장과 LA 한인의 이사, 법률고문 등을 지낸 경력을 지녔습니다. 이승우 차기 회장은 평통 임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20기 평통 활동 방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임원 인선을 하더라도 지난 19기 평통과 어떤 성격에 있어서 연속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제 서로 이제 화합할 수 있도록 임원 인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인 사이에 많은 이제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단체장을 하셨다시피 참 먼저 이제 많은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고 여러 주요 사안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협의회장에는 미주 민주참여포럼 이사장인 김동수 뉴스타트 웰빙 클리닉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해외 상임위원회는 장병우, 이내운, 양학봉, 박갑식 씨가 임명됐습니다. 20기 LA 평통 자문위원은 150명으로 지난 19기에 비해서 9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자문위원이 41%, 만 45세 이하 청년층이 11%를 차지했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협의회는 자문위원 103명으로 지난 19기에 비해서 8명이 감소했습니다. 여성 자문위원이 45%, 청년층이 15%를 차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하나의 LA시 의회 선거구로 단일화하기 위한 한인타운 구획이 기본적으로 남북으로는 11가부터 베벌리 불버드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버몬트 비뉴부터 윌튼 플레이스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한인단체들의 모임인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는 어제 2차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LA 한인타운 구획의 새로운 경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2020 연방 센서스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인 등 아시안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과 중요한 랜드마크 또 한인 상권을 포함시키면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그렸다고 설명하면서 태스크포스 팀은 실제 지역 주민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새 구획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한 이유는 10만 명이 넘는다면 단일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10지구 공청회에서 LA 한인타운 지도와 최근 서명운동에서 모아진 서명을 함께 제출해 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범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사형이 선고된 뒤에 종신형으로 감형이 돼서 복역 중인 올해 77살의 실환에 대한 16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2명의 심사관이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90일간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위원회가 케이스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되며 검토가 끝나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지사는 가석방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실환은 지난 1968년 6월 6일 상원의원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의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한 뒤 지금의 RFK 커뮤니티 스쿨 자리에 있던
엠버서드 호텔에서 승리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시라는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리차드 도노반 교정시설에서 53년간 복역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52억 달러 긴급 임대 구제 자금에 대한 이용을 허용함에 따라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대인과 임대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접수는 오는 9월 1일 오전 7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1833-687-0967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열흘간 노록과 위티어, 롱비치, 부에나파 그리고 얼바인 등지에서 최소 7차례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남성은 롱비치에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경찰의 검문으로 체포됐고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권총을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이 얼바인 밸리 칼리지 학생들에게도 버스 패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패스 확대에 따라 얼바인 밸리 칼리지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산타애나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학생 버스 패스는 산티아고 캐년 칼리지와 골든 웨스트 칼리지, 플러튼 칼리지, 새들백, 사이프레스 칼리지로 확대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하루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입원 환자가 592명으로 어제보다 2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0명 증가한 132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발생하며 8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을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월에 199명, 5월에는 44명, 6월에 15명, 7월 17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25세에서 34세 사이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건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노년층에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930명입니다. 팜스프링스시가 식당과 바에 출입하는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새 조치에 따라 식당 내 식사나 바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하거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72시간 내에 시행된 PCR 또는 안티젠 테스트만 유효합니다. 또한 시에서 허가를 받은 대형 행사 참석자들도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이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4살 난 유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감염으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입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사망한 유아는 기저질환은 없었고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 5월 백신 미접종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은 10만 명당 73명이었지만 8월 14일에는 307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에서 22일 사이 LA 카운티의 초중고등학생 3,18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의 학교에선 1명의 확진자만 발생했지만 LA 통합교육구 내 84개 학교와 그 외 39개 학교에선 3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6,500명의 LA 통합교육고 학생들이 개학 첫 주 최소 하루 이상 결석을 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백악관 대응팀 브리핑에서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학교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최근 몇 주 사이 어린이 감염의 확산이 전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급증,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는 부스터샷이 8개월보다 짧아야 할지 아니면 약 5개월이어야 할지라면서 그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 18일 모든 국민에게 9월 20일 주간부터 부스터샷을 제공하되 2회차를 맞은 지 8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코로나19 기원 제조사에서 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국가정보국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결정적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기관 네 곳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다고 결론을 냈지만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전했고 다른 한 곳은 연구소발 첫 인간 감염으로 판단하면서 중간 단계의 확신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설이 모두 개연성이 있다는 데는 정보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기원조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성토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가정보국이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뒤 낸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결정적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 등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WHO의 2단계 판정에 협력하도록 전 세계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과학적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대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양방향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스 방면은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카플레인도 덩달아 막히면서 내셔널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구가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면서 원온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고,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4가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로즈미드 블루버드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아프간 관련 소식 종합합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한 피해자가 170명까지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추가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실려오는 부상자들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 병원 앞이 혼잡합니다. 26일 저녁 발생한 카불 공항 주변의 폭탄 테러 사망자는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군 13명과 영국인 3명이 숨졌으며 탈레반 조직원 28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인 3명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확인했습니다.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데 일부 외신은 아프간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1,300명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혼란한 데다 의료 환경도 열악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دل ما را در داد دل ما در گرفته تا کی جوانای ما را از دست بدیم تا کی قدر ما تحقیر شویم واقعا هدیهشان یک ایزای بزرگ از بکل ما 당초 2차례로 알려졌던 폭탄 테러는 한 차례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 can confirm for you that we do not believe that there was a second explosion at or near the Barron Hotel, that it was one suicide bomber. 추가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불에서의 또 다른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3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대피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카불 함락 이후 아프간을 탈출한 이들은 1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테러 위험 속에 유럽 국가들이 아프간 구출 작전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테러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검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추가 테러 위험이 높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았다며 대피 임무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t with my commanders this morning, first thing in the morning, got a detailed briefing about yesterday's attacks and the measures they're taking to protect our forces and complete the mission. And we will complete the mission. 미 국무부는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한 이후 미군과 연합군의 대피 작전으로 10만 5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탄 테러가 발생한 어제도 1만 2천 명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세계 각국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e've been gratified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dicated a willingness to host Afghan refugees, and we continue to urge additional countries to do even more. 미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대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간인과 병력 철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카불 공항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테러 위협 속에 유럽 국가들은 대피 작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영국은 구출 작업이 몇 시간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대피 작전을 이미 종료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는 31일 철군이 끝난 뒤에도 남은 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국제 파트너들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한 내에 아프간 조력자들은 물론 자국민들도 모두 대피시키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무부는 탈레반이 미국 외교관의 주재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파트너들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탈레반이 미국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길 원한다고 들었다며 미국 외교관이 주재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점은 우리와의 소통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관의 아프간 주재 결정에서 안전과 보안이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아프간에서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50만 명 넘게 발생할 수 있어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클레멘스 유엔 난민기구 부대표는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난민 대책을 위해 약 3억 달러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이를 위해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다른 기부자들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도주의적 물품이 카불 공항을 통해 당분간 공급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릭 브레넌 WHO 지역 비상국장은 카이로에서 유엔 제네바 사무소의 언론 브리핑으로 화상 참여해 외상치료용 구급상자와 병원용 비상용품, 어린이들의 만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약품 공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카불 공항 이용이 적어도 다음 주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 현재 아프간 북부의 마자르 이샤리프 공항 사용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의 수송기로 고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피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프간 피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관문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인근의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 대규모 백신 클리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덜레스 엑스포 센터는 아프간 피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입니다. 입국한 피난민은 이곳에서 며칠 동안 심사를 받고 미국 내 4군데의 미군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백신 접종 사이트는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가 관리를 하고 피난민들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습니다. 세관과 이민당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인도적 일시 입국 허가자들은 백신 접종 사전 증명서가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접종해야 합니다. 피난민들은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시설은 미국 입국자가 안전하게 입국하고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카불 공항 테러가 탈레반의 소행은 아니지만 아프간에서 테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탈레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나마 탈레반과 대화를 해오던 중국 역시 이번 테러에 충격을 표시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카불 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로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력에 구멍이 뚫렸음이 확인됐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내 극단적 테러 세력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동안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 세력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차 공언을 했습니다. It is not the reality. We are committed not to allow anyone to use the soil of Afghanistan against any other country. 하지만 탈레반의 이 약속은 공수표가 됐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테러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입성한 지 단 11일 만에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탈레반과 대화를 하며 협력을 모색했던 중국도 충격을 표시하면서 강력 비난했습니다. 科布尔机场附近发生爆炸，造成重大人员伤亡，感到震惊，并予以强烈谴责。 중국은 아프간의 권력을 잡은 탈레반이 테러를 막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통제력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아프간 대사관에는 여전히 과거 정부의 국기가 내걸려 있습니다. 탈레반의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아프간의 제외 공관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로 중국까지 탈레반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탈레반의 국제적 고립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언론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는 입법권은 국회 영역이라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조차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찬반 논란이 불붙은 이후 청와대는 줄곧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입법 과정은 국회의 영역이기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의를 잘 해 주십사라고 할게요. 그러나 야당과 언론계는 물론 국제 언론기구까지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 안에서는 신중론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여당 안에서조차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 영역이라는 표면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쏟아졌던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의례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뭐 다른 때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가 여당 내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 구성에 힘을 쏟으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위권 주자들은 광폭 행보로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는데 탄핵으로 배신자 프레임에 아픈 기억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비전 발표회 이후 이틀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짓지 않은 예비역 군인과 민간 전문가 모임 국방포럼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이 정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국민의 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육공군 참모총장들을 영입해 특별위원회를 만들며 조직의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쟁자들은 민심 행보를 이어가며 추격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고 김종필 전 총재의 묘역을 참배하며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생 배신하지 않았던 정치인 JP를 추모한다며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혹해 배신하는 건 용서하기 어려운 모렴치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한번 배신해본 사람은 또 배신한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물론 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포진한 윤석열 캠프를 겨냥한 겁니다. 과거 탄핵에 따른 배신자 프레임에 대구 민심을 잃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대구는 영원한 고향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에게 더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 승부수를 건 겁니다. 저희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고언을 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여전히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두 주자의 지지율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탓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수 지정의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현직 국회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나섰습니다. 국수본은 권익위로부터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서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건은 세종경찰청에서, 김의겸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존 사건을 포함해 모두 33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아직 불법 사찰의 전모가 드러난 게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정치인은 물론 학계와 문화계, 종교계와 시민단체까지 동향을 수집하고 활동도 제약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 정보를 위해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분노보다는 슬픈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에 따른 겁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박 원장은 과거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걸 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공식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불법 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론 20만 건 정도라고 지난 2월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들 자료는 아직 봉인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 임관한 육군 신임 하사 82.5%가 여군이었고 여군 부사관의 경쟁률도 7대1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군의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국내 성폭력 문제도 함께 커지면서 국방부가 고강도의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남녀 신임 부사관 487명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특히 신임 하사 가운데 여군은 82.5%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고 성적을 거둔 부사관에게 수여되는 육군 참모총장상도 남녀가 함께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키워온 부사관의 꿈을 이룬 것도 가슴 벅찬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더 없는 영광입니다. 군복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정통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신은정 하사는 광복군이었던 고조 할아버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숭고한 애국 정신과 군인 정신을 잊지 않고 야전에 나가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을 실천하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여군 비중은 7% 정도지만 경쟁률은 7대1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육군의 5년간 여군 부사관 선발 인력은 연평균 70명 이상 늘어 지난해 767명을 선발했고 내년엔 1000명 이상을 뽑을 예정입니다. 공군도 지난해부터 200명 이상을, 해군도 250명 이상의 여군을 선발해봤습니다. 문제는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여군들이 성범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는 개선책을 군에 권고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자에게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신설하는 권고안도 의결한 만큼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여군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강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은 멀었다는 점을 강조한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42.68포인트가 오른 35,455.80, S&P 500 지수는 39.37포인트 상승한 4,509.37, 나스닥 지수는 183.69포인트가 오른 15,129.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500을 넘어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의 연내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월 1,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른바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7일 화상으로 열린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At the FOMC's recent July meeting, I was of the view, as were most participants, that if the economy evolved broadly as anticipated, it could be appropriate to start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this year. 이어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추가 진전이 나왔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했다면서 우리는 향후 경제 지표와 진행 중인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이 테이퍼링에 착수하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a direct signal regarding the timing of interest rate liftoff, for which we have articulated a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stringent test.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고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연설 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경쟁업체 블루오리진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를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조스가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사업에 이어서 위성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머스크는 베이조스를 소송꾼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베이조스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상근직을 얻으려고 은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초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베이조스가 우주 사업에 전념을 하면서 스페이스X를 겨냥해 이딴 딴지를 걸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베이조스의 이름 철자도 잘못 써서 올렸는데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머스크가 베이조스를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틀리게 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최근 보수로 받은 애플 주식 500만여 주를 대부분 매각해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현금화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애플이 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쿡 CEO가 받은 애플 주식은 그가 10년 전인 2011년 이 회사 CEO를 맡으면서 받기로 한 급여 패키지의 최종 지급분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한편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쿡 CEO는 최근 거의 1,000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을 익명의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임성재 선수가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인 BMW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는 2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로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면서 중간 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설지오 가르시아와 함께 공동 4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단독 1위는 16언더파 128타를 기록 중인 브라이언 디셈보입니다. 한편 오늘 2라운드는 악천후 때문에 경기가 일시 중단되면서 출전 선수 69명 가운데 15명이 2라운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경훈 선수는 6언더파 138타로 공동 23위, 김시우는 2라운드 4홀을 남긴 상황에서 2오버파 공동 67위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12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를 합니다. 맨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호날두와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맨유가 유벤투스에 지불하는 이적료는 1280만 파운드 수준이고 맨유와 호날두는 2년 계약을 맺습니다. 연봉과 기타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위해서 맨유를 떠난 지 12년 만에 올드 트래퍼드로 복귀를 합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선수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프리메라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발렌시아 선수 명단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발렌시아가 비아돌리드에서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발렌시아 지역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페르 데포르테도 이강인이 프리메라리가
홈페이지에 발렌시아 선수 명단에서 빠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같은 리그 소속의 마요르카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일본인 투수 마에다 켄타가 다음 주에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인 MLB.com은 로코 발레리 미네소타 감독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발레리 감독은 아직 의사가 환부 상태를 확인하기 전이라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토미전 서저리 역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마에다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다저스에서 활약을 한 뒤 미네소타와 계약을 했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1원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를 보였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도 잔잔하겠고 밤 최저 6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에 낮 최고 기온 LA 1원은 89도에서 90도가량, 일요일도 역시 낮 최고 88도에서 91도가량을 보이겠고 오늘 밤과 내일 밤 최저 기온 66도가량 되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104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일요일 밤 9시까지 엔틸롭 밸리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74도, 내일은 맑거나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오늘 주말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낮까지 비가 오겠고 호남 지역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서울 오늘 27도, 대전 섭씨 26도로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2부 잠시 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